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머금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도시의 넌사인을 무질서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마치 길 잃은 영혼의 눈물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그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다. 값비싼 재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축 늘어붙었고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3년간의 피와 땀이 담긴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비에 젖어 흉하게 일그러진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바로 3시간 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TK그룹의 경쟁사인 최강건설의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현장.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디자인 숨쉬는 도시. 프로젝트가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발표자는 그녀가 믿고 따르던 박 부장이었고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모든 디테일, 모든 컨셉, 심지어 그녀가 새벽녘에 겨우 떠올렸던 사소한 아이디어까지도 전부 그의 것인 양 포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에게 달려가 따졌을 때 그는 비웃음과 함께 말했다. 한 대리,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이건 비즈니스야. 내 아이디어는 회사의 자산이고 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그 옆에는 최강건설의 최민혁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한 음모였다는 것을. 정신없이 회사를 뛰쳐나온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하지만 외부에는 간판 하나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바가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선택된 소수만이 드나든다는 프라이빗 라운지 엘리시움. 평소의 그녀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묵직한 원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하는 바깥의 차가운 도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시가와 위스키 향이 섞여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여유와 품격이 배어 있었다. 서연의 흠뻑 젖은 행사액은 그곳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텐더 앞으로 걸어가 가장 안쪽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기서 가장 독한 술로 주세요. 바텐더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투명한 액체가 담긴 샷 글라스를 내밀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불덩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연달아 술을 주문했다. 1잔, 2잔, 3잔. 술이 들어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머릿속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분노, 슬픔, 억울함, 허무함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한편 엘리시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룸에서는 방금 막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아 얼음 황제라 불리는 사내였다. 상대편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상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룸을 나갔다. 곁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바로 자택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항상 그렇듯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주변 3미터 이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가 발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장실을 가려던 것인지 아니면 비틀거리며 나가려던 것인지 만취한 한서연이 휘청거리며 그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강태준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마가 그의 가슴팍에 박혔다.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이려 했지만 강태준은 눈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자신에게서 술과 빗물이 뒤섞인 냄새를 풍기는 이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풀린 눈,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여자를 상대해 본 적이 없었다. 보통의 여자들은 그의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기 마련이었다. 서연은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술에 취한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잘생기고 비싼 옷을 입고 표정 없는 남자는 분명 입에서 일하는 고급 호스트일 것이라고. 그녀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와 세상에 대한 비웃음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바로 세우더니 대담하게도 손가락으로 강태준의 가슴을 쿡 찔렀다. 여의, 거기 오빠. 그녀의 혀 꼬부라진 발음에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오빠라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그거 서지도 않게 생겼네. 순간 엘리시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즈 음악마저 멈춘 듯했다. 바텐더는 닦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김비서와 경호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 TK그룹의 강태준에게 감히 서지도 않는다는 말을 한 여자는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모두가 얼음 황제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의 분노 대신 아주 희미하고 기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뛰어든 이 예측 불가능한 생명체를 관찰했다.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무모함, 모든 것을 잃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눈빛,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하나의 버그북이자 변수였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렇게 생각하나 서연은 술기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허우대만 멀쩡한 남자. 속은 텅 비었을 거야. 너 같은 남자들은 다 그래. 강태준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비스듬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다. 좋아. 그럼 증명해볼까? 뭘 증명해?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넌 내게 아주 큰 빚을 지게 될 거다. 그의 말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술 취한 여자의 주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충동적인 제안을.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술기운에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하빈 난 이미 세상에 빚진 거투성이야 하나 더 늘어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는 개나 줘버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을 한 후 비틀거리는 서연의 몸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공주님 안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자세였지만 상황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다. 서연은 저항할 힘도 없이 그의 단단한 팔에 안겼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의 몸에서 나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냉정한 눈동자와 그 안에서 타오르는 정복욕과도 같은 기묘한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 생각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한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을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통증이 아니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시트의 감촉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부드러웠고 코끝에서는 샌다루드와 베르가못이 섞인 듯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맴돌았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가구에 윤곽을 선명하게 비췄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작은 방 하나 크기만 했고 발치에 놓인 소파와 테이블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임이 분명했다. 이곳은 그녀의 작고 비좁은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다른 행성에 속한 곳 같았다. 혼란스러움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몸에 걸쳐진 것이 자신의 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크 가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의 옷을 갈아입힌 것이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독한 술, 시끄러운 음악, 차갑고 잘생긴 남자, 그리고 써지도 않게 생겼네. 자신이 내뱉었던 정신 나간 말이 떠오르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 내기를 했다. 그 남자의 위험한 미소와 증명해볼까? 라고 묻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설마 그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녀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 한쪽에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회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어젯밤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방금 막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가운 앞서풀 단단히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디고? 그녀는 최대한 용감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텔스키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창가로 다가가 자신이 소유한 도시를 내려다보듯 잠시 서울의 정형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여긴 TK 로얄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그리고 내가 누군지는 그런 무모한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서연, 28살. 디자인 회사 디자인코어의 수석 디자이너. 최근 자신의 프로젝트 숨쉬는 도시를 박 부장에게 도둑 맞고 그 프로젝트는 최강건설에 팔렸지.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녀의 동공과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최강건설의 최민혁 회장. 그는 내 오랜 숙적이다. 몇 년 동안 그의 부패한 경영 방식을 폭로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 그는 서류철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런데 어젯밤 당신이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했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비밀 유지 및 상호 협력 계약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첫 장을 넘겼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료하고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제1조갑 강태준 과글. 한서연은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글은 계약 기간인 3개월 동안 갑의 공식적인 연인 피로시 약혼녀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질은 최민혁 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 갑과 동행하며 연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 제4조 역할 수행의 대가로 갑은 을에게 최고급 숙소와 의복, 그리고 매월 5천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거나 최민혁 회장의 비리가 폭로되어 그가 몰락했을 경우 갑은 TK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을의 지적 재산권을 되찾고 박 부장과 최민혁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을의 명예와 경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서연은 계약서를 읽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였다. 자신의 시간과 자존심, 그리고 감정을 팔아 복수의 기회를 사는 것이다. 이 차갑고 오만한 남자의 연인 행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당장 이 종이 뭉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미쳤어. 내가 왜 당신과 이런 계약을 해야 하지? 선택은 당신 몫이다. 강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이 방을 걸어나가도 좋아. 하지만 그 다음은 직장도, 돈도, 힘도 없는 당신이 거대 기업인 최강건설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의 진실을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당신은 그냥 짓밟히고 잊혀지겠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현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이 계약은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복수를 위한 단 하나의 길이었다. 서연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그 내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질문만큼은 꼭 해야 했다.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소에 가까운 미소였다. 어젯밤의 일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약속은 지키는 남자라는 증거.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낫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얕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든 그의 말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 하룻밤 만에 그녀를 이 호텔 방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힘의 차이를,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완전히 패배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지만 그 자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서명하는 필체는 단호했다. 한서연 세 글자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새겨졌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자유를 정의와 맞바꾼 것이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 깊은 곳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체스 마스터의 냉정한 빛을 보았다. 환영하지. 한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다. 그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 관계가 시작되었다. 한서연의 새로운 삶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넘는 순간 시작되었다. TK 로열 호텔의 스위트룸이 비현실적인 호화로움의 극치였다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최고층 주상복합의 이 공간은 차가운 예술품에 가까웠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는 온통 흰색과 회색,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통창으로는 눈부신 도시에 정형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 안에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이쪽이 한서연 씨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안내한 방은 그녀가 살던 원룸의 선호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크기였다. 방 안에도 역시 꼭 필요한 가구들만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붙박이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짐이라고는 비에 젖은 포트폴리오와 낡은 핸드백뿐인 자신의 처지가 새삼 초라하게 느껴졌다. 회장님의 공간은 저쪽 복도 끝입니다.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비서는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화면에는 강태준 연인 역할 수행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식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주요 인맥과 그들과의 관계, 심지어 그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까지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회장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십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김 비서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배우가 된 것이다. 본격적인 연극의 첫 번째 막은 의상 준비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를 점령했다. 수십 개의 옷걸이에 걸린 명품 의상과 보석, 구두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잠시 그 화려함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려 했다. 한서연 씨 피부톤에는 이런 비비드한 컬러가 잘 어울릴 거예요. 이 드레스는 최신 컬렉션인데 파티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권하는 옷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노출이 심했다. 마치 나는 강태준의 여자다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듯한 옷들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이런 스타일은 안 입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의 파트너로서 그 사람의 파트너는 맞지만 인형은 아니에요. 제게 어울리는 옷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옷들 사이를 뚫고 걸어가 차분한 아이보리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골랐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옷이었다. 그리고는 심플한 진주 귀걸이를 집어들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잠시 서연이 고른 옷들을 훑어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해. 그의 짧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군말 없이 서연의 선택을 따랐다. 하지만 서연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마저도 결국 그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목줄의 메인 기분이었다. 그들의 본격적인 충돌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새벽 5시면 칼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인간이었다. 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던 서연에게 아침은 지옥과도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잔 서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왔을 때 강태준은 이미 운동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찾았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았다. 강태준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커피 타려고요. 혹시 여기는 커피 믹스 같은 서민적인 물건은 안 키우나요? 내 집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아침 식사는 유법시. 메뉴는 김 비서가 준비한 건강식이다. 그런 싸구려 커피는 마실 수 없어. 맙소사, 여기가 군대예요. 그리고 이 커피가 어때서요? 맛있기만 한데. 회장님처럼 비싼 원두, 아니면 입에도 못 대는 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서연은 일부러 보란 듯이 커피 믹스 봉지를 뜯어 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달콤한 향기가 퍼지자 강태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규율도 없는 사람과는 일하기 힘든데. 누가 같이 일한대요. 전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회장님 부하 직원 아니라고요. 팽팽한 신경전은 저녁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다. 광활한 식탁양 끝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이 숨 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눈으로 물음을 표했다. 회장님은 쉬는 날에는 뭐 하세요 그냥. 멍하니 TV를 본다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시간 낭비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무의미한 활동에 쏟을 시간이 있다면 보고서를 한 줄 더 읽는 게 생산적이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정말 일하는 기계 같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연민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 자체가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쌍하네요. 뭐라고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돈이랑 성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인생 참 재미없게 사시네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이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잡한 마음에 거실로 나왔다가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창가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슈트 재킷을 벗은 채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외로운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한강 너머에서 밝게 빛나는 최강건설의 사옥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TK그룹의 냉혹한 총수가 아니라 깊은 고독과 분노를 품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무언가를 빼앗겼던 것일까? 저 차가운 가면 뒤에는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인기척을 느낀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은 다시 원래의 무표정한 가면을 찾아 썼다. 아직 안 잤으나 네, 잠이 안 와서요.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에 가시 돋친 침묵과는 달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긴급한 소식을 전해왔다. 회장님, 한서연 씨, 다음 주 금요일 대한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최민혁 회장도 참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다. 지금까지의 신경전은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티격태격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둔 위험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 진짜 무대를 앞두고 있었다.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리는 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분주한 전쟁 준비 기지 같았다. 한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전문가들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인형 노름이라 치부하며 저항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전투였고 그녀는 완벽한 갑옷을 입어야 했다. 스타일리스트가 그녀를 위해 고른 드레스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며 흐르는 디자인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지성과 기품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목에는 강태준이 건넨 수백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은하수처럼 박힌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재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아주 찰나의 순간 진심 어린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그 감정은 곧바로 원래의 냉정함 뒤로 숨어버렸지만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밤 파티의 주요 인물들이다. 얼굴과 신상 정보를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다시 차가운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애와 서로에게 미묘한 이끌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대한호텔에
그랜드 볼룸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린 후 그가 손을 내밀어 차 안의 여성을 에스코트했을 때 기자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얼음 황제, 강태준의 옆자리에 처음으로 의문의 여인이 등장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그의 손길은 연인을 보호하는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이 여자는 내 소유라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렌즈와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리드에 맞춰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파트너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볼룸 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수정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즈니스와 사교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의 옆에 선 아름다운 여성에게 쏠렸다. 강 회장, 옆에 계신 분은 처음 뵙는군요. 오늘 밤 주인공은 강 회장이었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강태준은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하며 서연을 소개했다. 제 사람 한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사람들 무리 중앙에서 특유의 과시적인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남자. 최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기름진 권력의 냄새를 풍기는 중년의 남자였다.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곧장 그에게로 향했다. 두 라이벌의 정면 충돌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초회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민혁은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반가움을 표하며 다가왔다. 허허, 이게 누군가? 우리 강 회장 아니신가? 이렇게 좋은 날에 보니 더 반갑구먼. 그의 시선은 곧바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무시가 섞인 시선이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어여쁜 아가씨는 누구신가? 우리 얼음 황제께서 드디어 봄을 맞으셨나 보네. 이런 아름다운 꽃은 어디서 구했나? 꽃이라는 단어에 담긴 경멸적인 뉘앙스를 서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를 그저 하룻밤 즐기고 버릴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말투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강태준이 미리 주지시켰던 말을 떠올렸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 미소로 상대를 베는 법을 배워. 서연은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최민혁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준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창의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서요. 그녀는 창의적인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오직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한마디였다. 최민혁의 사람 좋은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강태준은 무표정했지만 서연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가락이 만족스럽다는 듯 가볍게 움직였다. 첫 번째 탐색전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으로 움직였다. 강태준이 거물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서서 주변인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지성을 무기로 최강건설 임원들의 아내들에게 접근하거나
젊은 이사들에게 말을 걸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최민혁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판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를 여러 개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정보의 그물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멀리서 강태준과 한서연의 완벽한 호흡을 지켜보며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저 여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 재벌가의 딸도 유명 인사의 자제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 당당함과 날카로움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경멸은 어느새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오른팔인 조상무를 불렀다. 저 한서연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인파를 피해 조용한 발코니로 나왔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양복 입은 뱀 같은 인간이네요.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잘했어. 기대 이상으로. 그의 칭찬은 인색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오래전 아버지가 회사를 이끌고 계실 때 최민혁의 비열한 계략에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었지. 그때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나는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처음으로 듣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그의 복수심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서는 의미를 잃었다. 그들은 이제 돈과 복수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최민혁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TK그룹이 평화적인 인수를 거의 마무리해가던 유망한 IT 기업에 최강건설이 갑자기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적대적 M&A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시장의 룰을 깨는 명백한 도발이자 강태준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동시에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신원불명의 사설 탐정이 한서연 씨의 예전 직장 동료들과 살던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서연 씨의 과거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위험은 더 이상 파티장의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두 사람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최민혁이 첫 번째 칼을 뽑아든 것이다. 최민혁의 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위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처럼 떠 있었다. 강태준의 보안팀이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했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기록이었다. 한서연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가난과 상처투성이의 시간들이 이제와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공포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그만둬. 우리의 목표에만 집중해.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비정하게만 들렸다. 이 남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강건설과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한 인터넷 연예 매체를 통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충격 단독 TK그룹 신데렐라의 과거, 고아원 출신의 빚더미, 심지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았다. 그녀가 보육권 출신이라는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 그 뒤를 이었다. 기사는 그녀가 대학 시절 학비와 빚을 갚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랍시고 첨부된 것은 그녀가 과거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찍혔던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 몇 장이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음식을 나르던 모습이 악의적인 텍스트와 결합되자 순식간에 추잡한 과거의 증거로 둔갑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악착같이 노력해서 극복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거짓과 뒤섞여 그녀 자신마저도 스스로가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제 끝이다. 강태준은 완벽한 이미지를 원했다. 흠집 하나 없는 파트너를 원했다. 이런 추문에 휩싸인 자신은 이제 그에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는 분명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태준은 기사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계약을 파기하라는. 분노에 찬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나온 강태준의 지시는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해서 더욱 소름 끼쳤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금 즉시 우리 법무팀 전부 소집해. 저 쓰레기 같은 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내가 원하는 건 사과문 따위가 아니야. 파산이다. 알겠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에 연락해. TK그룹의 모든 광고와 영향력을 동원해. 목표는 1시간 내로 인터넷에서 저 기사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깨끗하게 삭제시켜. 조치하겠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정보 제공자를 찾아내. 최민혁의 탐정놈 행방도, 누가 입을 열었는지, 그 대가로 뭘 받았는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오후 스케줄은 전부 취소하도록. 그것은 비즈니스를 넘어선 전면전 선포였다. 최민혁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강태준의 개인적인 영역을. 그리고 그의 사람을 공격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방문 앞으로 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나지막이 말했다. 한서연, 문 열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희미한 흐느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더 기다리지 않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서 그녀는 침대 옆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알던 당당하고 가시 돋쳤던 한소연이 아니었다. 상처 입고 버려진 작은 짐승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망쳤다며 소리칠 것이라 생각했다.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속삭였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거.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빠비 때문에, 학비 때문에. 부끄러운 짓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고 있어.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내 말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의 울음이 순간 멈칫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최민혁의 실수는 네 과거를 파헤친 게 아니야, 나를. 그리고 너를 얕봤다는 거지.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내린 지시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다. 소송, 기사 삭제, 정보원 추적. 그는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이 오직 그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보호막에 감싸인 듯한 기분에 압도당했다. 이 남자는 차갑고 계산적이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파트너는 결코 내치지 않는 그만의 방식과 신념이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문제의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해당 언론사는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공지만 띄운 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최민혁은 널 부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버리게 만들려고 했겠지. 하지만 실패했어. 서연은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전 부서지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인간을 무너뜨리겠어요. 최민혁이 던진 가장 비열한 공격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계약관계 이상의 진정한 동맹으로 굳건하게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최민혁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갓이 돋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요하지만 강렬한 집중력이 채우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그가 마시는 것과 똑같은 진한 블랙커피를 직접 내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믹스를 고집하던 그녀의 작은 반항은 끝났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세계의 발을 들여놓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평소처럼 혼자 향하던 서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놀러와. 금단의 구역이었던 서재의 문이 그녀를 위해 열렸다. 그곳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두뇌 그 자체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주가와 뉴스 속보, 그리고 방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까지 제국의 심장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손님이나 장식품이 아닌 전략회의에 참석한 파트너로 대했다. 그는 모니터 하나에 최강건설의 주가의 그래프와 최근 실패한 적대적
M&A 관련 데이터를 띄웠다. 최민혁이 우리 IT 계열사 인수를 방해하면서 입은 손실이 막대하다. 그는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을 거야. 이 기회에 그의 자금줄 몇 개를 더 끊어놓을 생각이다. 그는 채권 매입, 주주 압박, 해외 투자 자금 회수 등 자신이 구상한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 공격 계획을 설명했다. 완벽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듣는 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회장님의 방식이에요. 회장님의 경기장에서 회장님의 규칙으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최민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열한 수를 쓰고 남의 것을 훔쳐서 이기는 데 익숙한 하이에나라고요. 금융공격은 분명 타격을 주겠지만 결정타는 될 수 없어요. 그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내서 손실을 메울 테니까요. 그럼 당신 생각은 뭐지? 그를 잡으려면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유인해야 해요.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을 이용한 함정을 파야 한다고요. 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미끼가 필요해요. 그것은 강태준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다. 그는 언제나 압도적인 힘과 전략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최민혁 같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그의 자존심과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미끼라,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 순간부터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번뜩이는 창의력과 강태준의 냉철한 전략이 결합되자 무섭도록 완벽한 계획이 탄생했다. 바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이랬다.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이 프로젝트는 최민혁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판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했다. 그리고 이 가짜 프로젝트를 일부러 최민혁의 주변에 흘려 그가 또다시 그것을 훔치게 만드는 것이다. 서연이 미끼를 설계하는 동안 강태준은 최민혁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올가멜 금융 및 법률적 함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이 치열한 토론에 몰두하고 있을 때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외부에서 익명에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고 드립니다. 강태준의 모니터에 암호가 해제된 이메일 내용이 떴다. 발신자는 자신을 최강건설의 고위 임원이라고만 밝혔다. 강태준 회장께 나는 오랫동안 최민혁 회장 밑에서 그의 악행을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의 탐욕과 부패에 동조할 수 없어 이 메일을 보냅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최 회장의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내역, 불법적인 토지 매입 증거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기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최민혁을 재기불능 상태로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이 함정인지 의심된다면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엄청난 변수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강태준은 즉시 결론을 내렸다. 최민혁이 우리를 떠보기 위해 던진 미끼일 가능성이 커. 무시해. 아니요. 잠깐만요. 서연이
그의 결정을 가로막았다. 그 파티에서 봤던 최강건설 임원들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최민혁 옆에서 굽실거리면서도.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짓밟힌 사람은 언젠가 주인을 물기 마련이에요. 이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직관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거부했지만 스캔들 사건 이후 그녀의 판단력에 대한 미묘한 신뢰가 생긴 뒤였다. 좋아, 단 검증부터 한다. 강태준은 즉시 TK그룹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소집했다. 발신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메일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발신자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메일이 최강건설 본사 건물의 최고 보안 서버 깊숙한 곳에서 발송되었다는 점이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태준은 마침내 회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증거를 보여라. 몇 시간 후 약속했던 작은 선물이 도착했다. 그것은 판교 개발 부지의 일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현직 시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스캔한 파일이었다. 날짜, 금액, 전달 방식, 수령자 서명까지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짜 증거였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장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내부의 조력자.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불신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트로이의 목마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전망 좋은 방 하나가 오직 한서연만을 위한 최첨단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그곳은 그녀의 왕국이자 전쟁터였다. 며칠 동안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종이 위에 쏟아냈다. 방 안에는 스케치와 설계도, 3D 모델링 데이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녀는 커피와 열정만으로 버티며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솔라스타1, 솔라스타1, 태양 솔라과 별 아스탈의 합성어로 도시의 중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허브를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디자인이 아니었다.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빗물을 재활용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다. 특히 건물 중앙을 가로지르는 나선형 공중 정원은 도시인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이전에 없던 혁명적인 컨셉이었다. 솔라스타1은 한 번 보는 순간 모든 건축가의 야망을 자극하고 모든 기업가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화려함 가장 깊숙한 곳에 서연은 치명적인 독을 심어두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구조계산서와 기술 사양서 사이에 오직 최고의 구조기술자만이 오랜 시간 검토해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건물 전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림을 유발하게 설계된 완벽한 시한폭탄이었다. 강태준이 극비리에 섭외한 TK그룹 최고의 엔지니어조차도 서연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교묘한 함정을 찾아내고는 혀를 내둘렀다. 이건 예술의 경지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실행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군요. 완성된 미끼를 어떻게 최민혁에게 던져줄 것인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논의했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제3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강태준의 팀은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신생건축 디자인 회사 아키노바 아치노바. 존재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와 수상 경력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이 회사의 이름으로 그들은 솔라스타1을 권위 있는 국제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했다. 최민혁이 업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훔치기 위해 이런 공모전들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끼가 물 위로 던져지는 동안 강태준의 방역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내부 고발자, 코드네임 프로메트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다. TK그룹의 트레이더들은 프로메트스가 알려준 최강건설의 부실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태준은 금융계의 인맥을 동원해 최강건설의 신용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흘렸고 주요 은행들은 최민혁의 판교 프로젝트 신규 대출 승인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트스가 넘겨준 불법 토지 매입 자료들은 익명의 투서 형태로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전달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공격은 최민혁을 극도의 자금 압박 상태로 몰아넣어 눈앞에 솔라스타1이라는 손쉬운 먹잇감을 덥석 물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포석이었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다. 프로메트스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부 감시가 심해졌다. 통신이 거의 노출될 뻔했다. 당분간 연락을 중단한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그와의 모든 연결이 끊겼다. 펜트하우스에는 얼음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만약 프로메트스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그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강태준과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혼자였다면 이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잘못되면 서연이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잘못될 일은 없어.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이틀 후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다. TK그룹의 기업정보팀이 최강건설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다. 최강건설의 R&D 부서가 해외에서 입수한 혁신적인 설계도를 역설계하느라 비상이 걸렸다는 첩보였다. 그리고 며칠 뒤 김 비서가 위성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다. 판교 신도시 개발 부지의 기초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다. 현장에 그려진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은 한서연의 솔라스타1 설계도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다시 연결된 프로메트스로부터 도착했다. 그것은 최강건설의 극비 임원 회의실을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과거 서연을 배신했던 박 부장이 대형 스크린에 솔라스타1 설계도를 띄워놓고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설계도의 하단에는 아키노바 로고 대신 최강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최민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연과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의 모니터로 그 사진을 보고 있었다. 최민혁은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수천억 원짜리 시한폭탄을 신나게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험이 아닌 완벽한 파트셔에 대한 존중과 다가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남은 것은 함정이 발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시계의 초침이 무심하게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완벽한 함정은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한쪽에는 판교 신도시 개발 부지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최강건설의 로고가 박힌 굴착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솔라스타원의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민혁의 욕망이 대지 위에 콘크리트로 부어지고 있었다. 다른 모니터에는 최강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피를 흘리듯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 숫자가 되어 최민혁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다.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을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바로 판교 스마트시티, 솔라스타원의 공식 기공식. 최민혁이 자신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정재계 인사를 초청한 거대한 쇼가 펼쳐질 날이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그 시각 최강건설 회장실 최민혁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1등 공신인 박 부장이 아첨하는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최강건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원탑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강태준 그 애송이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건 덤이고요. 헤어허허, 당연한 소리를 강태준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 이 최민혁의 손바닥 아니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세계적인 디자인을 손에 넣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나. 그는 최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강태준의 질투 어린 방해 공작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만의 눈이 먼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솔라스타원의 성공과 함께 찾아올 명예와 부에 취해 있었다. 반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평소라면 얼음처럼 평정을 유지했을 강태준은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서재 안을 서성이며 수십 번도 더 검토했을 작전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단순히 비즈니스의 승패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한 여자의 인생이 걸려 있었다.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들끓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무기를 정성껏 닦는 병사처럼. 그녀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놀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라스타원이라는 미끼에 쏟아부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기공식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서성이다. 발코니에 홀로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미묘한 교감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말없이 위스키 2잔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한 잔을 그에게 건네자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래, 끝나겠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날 믿어줘서
이렇게 다시 싸울 기회를 줘서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당신이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조금 잠겨 있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던 건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 이후로 처음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약한 모습이었다. 늘 완벽하고 강하기만 했던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난간 위에 놓인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의 손이 차가웠다.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뭘 할 생각이지? 그가 물었다. 작은 설계 사무소를 열고 싶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복수의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재능 있고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한서연을 비로소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맴돌던 말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계약은 내일이면 효력이 끝나. 하지만 네가 떠나는 건 원하지 않아. 그것은 사랑한다는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우선 내일의 전투부터 끝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것은 약속이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서재에서 나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기공식 행사장 메인 통제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민혁의 개인 금고에서 빼낸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마지막 비밀 장부 원본도 막 전달받았다. 모든 법률 서류와 언론 보도자료 배포 준비도 완료되었다. 체스판 위에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왕을 잡을 일만 남았다. 기공식 당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나란히 거대한 창가에 서서 어두운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공유된 과거의 상처와 함께 맞이하고 싶은 미래의 희망으로 묶인 두 명의 전사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폭풍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결전의 날, 판교 신도시 개발 부지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장 중앙에 세워진 화려한 단상과 그 뒤로 위용을 드러낸 솔라스타1의 거대한 조감도는 최민혁이 거머쥘 성공의 크기를 과시하는 듯했다. 최민혁은 행사의 주인공답게 특유의 과시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누볐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희열에 잠겨 있었다. 기공식의 본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려 있을 때 행사장 입구에 조용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의 강태준과 그와 대조를 이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내렸다. 그들의 등장은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곧이어 기자들이 상어떼처럼 두 사람에게 몰려들었다. 강태준 회장님 라이벌의 행사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서연 씨, 두 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강태준은 모든 질문을 무시한 채 얼음 가면 같은 얼굴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공식 초청 명단에 없는 불청객이었지만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의 자리인 양 단상 바로 앞 귀빈석에 나란히 앉았다. 최민혁의 시선이 정확히 닿는 곳이었다. 최민혁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그는 강태준의 등장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 앞에 무릎 꿇은 패배자의 인사 정도로 해석했다. 그는 직접 두 사람에게 다가와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며 말을 건넸다. 헤어허, 이게 누군가 강태준 회장 아닌가? 설마 나를 축하해주러 여기까지 오셨나? 패배는 깨끗이 인정하는 게 사나이답고 보기 좋지.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훑었다. 옆에 애완동물도 데리고 왔군, 아가씨. 이왕이면 이기는 편에 섰어야지.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차갑고 조용했다. 축하가 아니라 구경하러 왔네. 최 회장. 당신의 마지막 쇼를 그의 서늘한 평온함에 최민혁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곧 자만심이 그 불길한 예감을 억눌렀다. 성대한 팡파르와 함께 기공식이 시작되었다. 최민혁의 뇌물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몇몇의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최민혁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솔라스타원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감격의 찬목소리로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신의 꿈이었으며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역사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최민혁이 건설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 버튼을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스크린의 영상이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꺼졌다. 행사장 전체의 음향 시스템도 먹통이 되었다. 장내가 혼란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스크린이 다시 번쩍하며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프로메테스가 설치한 통제실의 CCTV 화면이었고 강태준의 사람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건넨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다. 최민혁, 당신의 쇼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이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한쪽에는 서연의 서명이 담긴 솔라스타원의 원본 설계도가, 다른 한쪽에는 최강건설의 로고가 박힌 도용된 설계도가 나란히 떠올랐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최강건설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이 그토록 재능을 탐냈던 천재 디자이너 한서연 씨의 작품입니다. 강태준의 소개와 함께 한서연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러 온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컨셉을 설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당신들이 훔쳐간 설계도는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3D 구조 분석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태풍이나 약한 지진과 같은 특정 하중이 건물에 가해졌을 때 서연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전체 구조의 붕괴를 유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눈앞에서 솔라스타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영상에 관중석에서는 경악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투자자들과 정치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민혁이 충격으로 반박할 틈도 없이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프로메테스가 목숨을 걸고 빼낸 비밀 장부였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액수와 날짜, 은밀한 자금 알체 기록, 비밀 회동을 담은 사진들, 강태준의 차가운 나레이션이 최민혁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탈세, 횡령, 불법 로비 행각들을 하나하나 폭로했다. 모든 주장은 스크린에 떠오른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행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단상 위의 최민혁은 불신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꺼, 당장 저 화면, 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부장은 몰래 도망치려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최민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태준과 서연을 가리켰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으며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단상을 포위했다. 한 검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최민혁 씨, 당신을 뇌물공여, 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와 함께 최민혁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만견자실한 얼굴로 끌려나갔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단상 위에 나란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씁쓸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기공식의 대혼란이 있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TV 뉴스와 신문 헤드라인들은 그들의 전쟁에 남긴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었다. 최민혁 전 최강건설 회장,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부실 설계 논란, 판교 솔라스타원, TK그룹 주도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전면 재설계 결정, 박 부장 등 최강건설 전 임원진 줄줄이 구속, 비리 연루 정치인들 정계 은퇴 선언, 정의는 실현되었고 부패한 제국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서울의 햇살 좋은 한낮.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SY 아키텍처. 그녀의 이름과 꿈이 담긴 작지만 빛나는 공간이었다. 최민혁 사건 이후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무실은 거대하지 않았지만 젊은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싱그러운 화초들, 그리고 언제나 흐르는 좋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붕괴될 뻔했던 솔라스타원 프로젝트는 강태준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물론 총괄 설계 책임자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상처와 복수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모든 시민을 위한 희망과 재생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맺었던 계약은 기공식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법적인 족쇄는 풀렸다.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지난 몇 달간 지독하게 싸우고 함께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서로의 등을 지키며 위험을 헤쳐나왔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는 길을 잃었다.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공적인 영역에만 머물렀다. 서로를 강 회장님, 한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사이 계약은 끝났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어색한 벽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먼지 한 톨 없는 그의 제국. 하지만 그곳은 이제 너무나도 크고 춥고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가 깜빡 잊고 두고 간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발견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완벽한 규칙을 깨뜨리던 그녀의 존재가 사실은 그의 얼어붙었던 삶의 유일한 온기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최민혁을 상대로 거둔 통쾌한 승리마저도 함께 나눌 그녀가 없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얼음 황제는 비로소 지독한 외로움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혼자이고 싶지 않다고 절실하게 깨달았다. 며칠 후 서연은 강태준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도 딱딱한 사무실도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와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슈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프로젝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TK그룹의 총수로서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저 한 남자.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빛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문제는 프로젝트가 아니야. 나한테 있어. 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놀라 잠시 그를 응시했다. 계약은 끝났고 당신은 자유로워졌는데 나는 아니야. 그는 강물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이 집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나의 하루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지 알게 됐어. 이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강태준의 고백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열쇠 하나였다. 이건 펜트하우스 열쇠가 아니야. 그냥 열쇠야. 거래를 제안하는 총수로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한 남자로서 주는 제안이야. 그리고 그는 다른 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서류 한 장이었다. 서연은 계약서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가 또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건가 하는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가 펼쳐 보인 서류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종신 동반자 파트너십 계약서 제1조갑 강태준과 한서연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모든 의견 충돌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피로시얼이 좋아하는 커피 믹스를 함께 마시며 중재한다. 제 3조 본 계약은 영구적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파기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태준다운,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다. 서연은 그 황당하고도 사랑스러운 계약서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곧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열쇠와 계약서를 받아 들었다. 제2조는 회장님. 아니, 당신한테 좀 불리할 텐데요. 제가 커피 믹스를 좀 많이 마셔서요. 그녀의 눈물 섞인 농담에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잡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기대하고 있지.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극의 끝을 알리는 저녁 노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알리는 아름다운 새벽빛이었다. 술 취한 하룻밤의 악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 영원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